저는 이제 6월 22일 날 저희 딥러닝으로 바라보는 뭐 텐서플로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포스코 ICT 재직 중이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강연에서 이제 딥러닝 관련 세미나를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신한은행에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직장과 여러분들의 더 커리어를 잘 쌓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 취업을 위한 커리어 설계라고 하는 게 금융 분야라고 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금융이 뭘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금융의 본질은 뭐죠? 돈이잖아요, 돈. 그러면 지금 되게 웃긴 게 카카오뱅크 블록체인이 막 뜨고 있어요. 근데 왜 뜨고 있을까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카카오뱅크가 왜 뜨고 있죠? 금융이라는 돈의 가치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아파트 값이 왜 오르냐면 돈의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돈의 가치 하락은 금융에 대한 신뢰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고 거기에 바탕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카카오뱅크가 뜨는 거죠. 그런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데이터 분석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의 패턴에만 얽매이면 큰 그림을 못 봅니다. 거시 경제 지표, 미시 경제 지표, 후행 변수, 선행 지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아우르고 그 스레시홀드 값을 디텍션 하는가가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 분야 취업을 위한 커리어 설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이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이제 저희 뭐 Q&A를 주셨더라고요. 금융 IT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떤 분들이 그 강의 커리큘럼 그러니까 외부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금융 IT 뭐 기초 과정이다 뭐뭐뭐 캠퍼스에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을 커리큘럼을 분석해 본 결과를 여러분과 같이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 야후 파이낸스, 네이버 파이낸스, 네이버 뉴스, 그리고 마켓 데이터 마켓 데이터라고 해서 그 프레드라고 여러분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위원국의 데이터는 공개가 됩니다. FRED라고 해서 지금 구글 플레이에서 접속하시면 그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모든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미 연방준비국 데이터. 다 오픈 API 형식으로 끌어오면 돼요. 끌어와서 분석하는데 what? 그래서 so what? 그죠?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할지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가지고 어떤 변수를 가지고 그리고 거시경제, 미시경제, 선행지수, 후행지수를 어떤 식으로 버무릴지에 대한 비율이 없어요. 요리를 그냥 막 설탕 막 뿌리고 소금 뿌리면 요리가 됩니까? 비율이 중요합니다. 비율. 그 스레시홀드. 딥러닝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처 익스텐션 다음에 스레시홀드가 중요한 거예요. 컨피던스, 신뢰도, 매칭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통 다른 기업들이 가지고 온 POC 자료 보면 다 쓰레기예요. 없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냥 금융 쪽에 돈 많이 이제 준다니까 여기저기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벌떼처럼. 응?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런 커리큘럼을 짜와요. 재밌죠? 제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어요. 저 보시면 수학 통계, 컴퓨터 사이언스, 플러스 파이낸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 베이직 가지고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딥하게 보자면 좀 거기 있는 종사자로서 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커리큘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IT에서 퇴사하시고 이제 오신 분들인데 퀀트라고 하는데 퀀트가 왜 필요하지?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퀀트들이 70% 이상 잘렸어요. 80% 이상. 왜 잘렸는지 아십니까? 왜 잘렸을까요? 아닙니다. 딥러닝 아닙니다. 케인쇼가 나왔습니다. 케인쇼. 골드만삭스가 IT 인력이 70% 이상으로 IT 인력을 대체했고 그 금융 인력은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케인쇼라는 게 나왔어요. 케인쇼. 구글에 재직 중인 친구들이
나와서 TA 분석 통해서 리포팅을 이제 VIP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켄쇼라는 프레임워크가 나왔습니다. 그 프레임워크 때문에 퀀트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 프레임을 워낙 정확하니까 어디서 전쟁이 나고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까지 다 분석이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보세요. 골드만삭스는 무슨 은행이에요? 커머셜 뱅크입니까? 인베스트 뱅크입니까? 그렇죠. 인베스트죠. 커머셜 뱅크와 인베스트 뱅크 차이점을 아시는 분 있나요? 그죠? 금융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퀀트라고 해서 퀀트 매니지먼트 뭐 시스템 알고리즘 트레이딩,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뭐 하고 나노세크 이 주기도 중요한 겁니다. 이 주기. 나노세크 그리고 유저블 인트라데이. 이거 왜 이렇게 주기를 했을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봐. 사이클을 왜 이렇게 뒀을까요? 데이터별로? 임포턴스도 있겠지만 컨피던스 레벨에서 어떻게 떨궈야 될지에 대한 그 트래킹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롤베이스 인베스트 해가지고 뭐 롱텀하고 숏텀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로벌 전략 뭐 이거 전략들을 쓴대요. 근데 이것도 사기예요. 응? 왜? 돈의 가치는 뭘로 결정되죠? 응? 돈의 가치는. 그렇죠. 돈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으면 더 먼 과거도 볼 수 있다. 더 먼 과거를 볼 수, 거꾸로 얘기했네. 더 먼 과거를 볼 수 있으면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커머셜 뱅크 같은 거 딱 보세요. 어때요? 지금 이 그림만 딱 봐도 커머셜 뱅크에 포커스가 몰려 있죠. 누가 통제를 하고 있죠.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얘가 컨트롤하고 있죠. 얘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근데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다 나가고 있죠.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미국형 은행들은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투자를 했어요. 어떤 기업에 걔는 그 투자 수익을 담보로 잡지 않고 걔가 이제 증권사에 상장이 되거나 그 걔가 이제 걔의 가치를 입증하면 그거를 회수를 하는 구조인 거예요.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투자금 수익 구조가. 근데 커머셜 뱅크는 담보를 잡히는 거예요. 담보 없으면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의 벤처 운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재벌이세요. 네? 왜냐면은 담보 물건 있어야 사업을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벤처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거기 있다. 응?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두 번째, 그럼 화폐와 크런시와 돈의 차이는 뭘까요? 화폐가 돈의 차이는 스토어 오브 가치를 저장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돈. 돈이 많이 풀리면 가치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 하락은 뭘로 이어질까요? 신뢰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나온 거죠. 신뢰의 공백을 편리로 메워보자. 응? 근데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해킹 한번 당해가지고 엿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다 빠지겠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는 막 이제 뭐 대출도 해주지만 직장인 대출 해주지만 직장인 대출 그 전화가 안 돼요. 일단 워낙 상담원이 적어서 만약 된다고 해도 전화가 오는 고객들은 신용도 1등급 고객만 해줘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해지 모형이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채 끌어놨을 사람들은 카카오뱅크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금융권 대출 되는 사람 중에 뭐 일부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도 절대 대출 받을 수 없는 거죠. 카카오뱅크는. 근데 그건 한계가 있겠죠. 수익 모델에. 그 한계를 카카오뱅크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돈 더치페이 문화로 그 애들 푼돈 그거 그냥 수수료 없이 하는 걸로 수익 모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응? 그걸 타개할 만한 것들은 브레인이고 전략이지 IT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략을 바탕으로 IT를 세워야 그게 이제 하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 쪽에 오시려면은 금융 쪽에 대한 이런 깊은 본질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럼 재밌는 거 얘기 한번 퀴즈입니다. 퀴즈. 이 중에서 다른 것들과 다른 한 가지는 얘는 게임원이에요. 그 부루마블 할 때 막 그 50번 뭐 이런 거. 얘는 미국 달러입니다. 요즘 그림 히트해서 죄송한데 얘는 금화예요. 이 셋 중에 다른 것들과 다른 한 가지 한번 골라보세요. 얘다. 달러다. 손 들어보세요. 한, 둘. 금화다. 그러면 왜 금화라고 생각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한번 생각해 보셨던 적 있어요? 금은 실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금본이제, 음본이제 그리고 금을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실물을 가지고 지폐를 찍어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전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금을 내가 금이 많은데 내가 부자인데 금을 내가 보관하는 비용을 치르기 싫으니까 금을 맡겨놓고 차용증을 써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폐의 시작이겠죠. 근데 금을 저장한 놈이 생각해 보니까 금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 근데 내가 보관료만 많이 나가고 그래서 보관료 안 받을 테니까 네 금 한 50% 내가 꺼줄 수 있게 해줘. 어? 그렇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뱅크의 시작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얘네들이 다 이게 날려줬어요. 다 이게 꽂았어. 금에 있는 자기 저장권을. 예전에는 이제 그 규약이 없었고 50% 남겨 규약이 없고 얘가 누구 빌려주면 돈 되니까 다 빌려줬어. 그러면은 얘 나중에 다 달라 그래 나한테. 그러면 이 금 그 보관업자는 어떻게 되죠? 파산 나죠? 파산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빌려주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몇 번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신뢰 하락인데. 그래서 재미있는 건 카카오뱅크는 지금 우리가 가진 금융이 가진 신뢰가 적어진 공간을 편리로 채우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금융 관점에서 바라보면 면접 때 그렇게 얘기하면은 합격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만약에 한다. 이 새끼가 본질을 안 해. 죄송합니다. 새끼라는 얘기는 좀 줘서 이놈이 본질을 안다. 이런 비트코인 봐봐요. 이것도 질문이 있더라고요. 금융에서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활용과 한계는 무엇인가? 자 보십시오. 아까 금이 다르다고 했죠. 블록체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블록체인이 금입니까? 블록체인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폐나 이런 화폐 같은 것들은 규제가 가능하잖아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이런 것들이 다 감독하고 한국은행도 통제를 하고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의 건전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블록체인을 근데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거는 이제 뒷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게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융의 역사를 통해 바라보면 금융의 기반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편리를 채운다고 한들 그것의 서비스 효과는 단계적이다. 신뢰와 편리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쉽지 않으나 신뢰의 기반 위에 편리라는 토대가 마련되면 그것이 바로 금융이 가야 할 길이다. 그죠? 일상이 되면 설렘이 없듯이 신뢰라는 일상에 편리라는 설렘을 더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딱 사내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신한은행 회장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신뢰는 왜?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거잖아요. 돈의 유동성은. 그죠? 그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돈의 이게 시중의 유동성이 많아지면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 신뢰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놀이 한 건 아니거든요. 뱅크가 돈놀이 한 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중앙은행 통제를 받으니까. 중앙은행 화폐를 찍어내는 거지.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근데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뱅크의 신뢰는. 그러면 편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를 우리가 함부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고대 국가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테네의 멸망과 로마의 멸망. 왜 멸망했는지 아세요? 아테네? 로마?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는데 전쟁도 뭐 일부 원인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돈입니다. 돈. 자, 신뢰의 고갈이죠. 은 함량이 낮은 동화를 찍어내는 거예요. 응? 화폐의 가치가 하락해서 하이퍼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망하는 거죠. 응? 그리고 로마가 이제 방만한 국가 운영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은 함량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불량화폐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그러니까 앞에 이 아테네와 로마는 똑같은 전철을 밟은 거예요. 뭐죠? 지금 근데 비트코인도 똑같죠? 비트코인도 밑에 이제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이상한 알트코인, 몬코인 막 생기잖아요. 그러다 이제 하이퍼플레이션 나면 폭망한다. 튤립이라고 아세요 혹시? 프랑스 튤립의 그 가치 역설? 그처럼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를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뒤에 나오면.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금융의 선두에 설 수 있었는데 이 필리프 2세 때문에 망가진 거죠.
왜냐면 템플 기사단이라고 그러면 영화에 들어보죠. 템플 기사단. 영화에 보면 템플 기사단 나오잖아요. 이 템플 기사단이 뭘 했냐면 교황과 왕실이 약탈한 돈을 관리했어요. 그걸 가지고 십자군에 대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유럽과 중동 지점에 1000개의 지점을 가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 프랑스가 만약에 이렇게 이걸 계속 가져갔다면. 근데 그리고 얘네들은 또 되게 청렴해서 개인 내부도 축적하지 않고 금융 신명제를 그 당시에 했어요.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위탁한 당사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근데 필리프 2세가 이게 욕심이 나는 거지, 이 돈이. 응? 이 돈을 내가 다 먹어버리면. 응? 그래서 교황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템플 기사단 54명을 모조리 화형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금융권에서는 뭐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주가가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응? 중세은행의 몰락이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비트코인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욕심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욕심 많은 게 아니라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재를 가하는 순간, 우린 비트코인의 흐름 속에서 소외당하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융권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금융권도 걔가 투기 세력인 거 알아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 알아. 얘가 실물 위에, 그러니까 실물 자산 위에 화폐가 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폭망할 수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규제를 못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과 또 나눠볼 게 좀 3가지 정도인데 시간이 좀 있나 모르겠는데 5분 정도 있네요. 3가지 정도 나눠볼게요. 금융권에서 신입개발자로 취업한 사원 중 기억에 남는 사례. 솔직히 금융권이 신입개발자로 취업 많이 남죠. 연봉이 세니까. 근데 욕망이 있거나 욕심이 있거나 자기가 더 큰 꿈, 그리고 여기가 나랑 좀 안 맞다. 그 돈을 많이 받는 만큼 업무 강도도 세고 시간당 페이를 볼 때는 야근을 많이 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의 꿈을 찾아서 가게 되면 가는 건데 금융권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금융 자격증들을 알아야 그것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딥러닝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거예요. 금융 딥러닝, 의료 딥러닝, 법률 딥러닝 이렇게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의료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딥러닝을 하면 그 사람은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변호사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딥러닝을 하면 시너지가 나고 거기에 페이를 받아요. 얼마 전에 김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제가 아니라 이제 아는 친구 통해서, 김현장에서 아는 친구 통해 연락을 받았어요. 김현장에서 법률 딥러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딥러닝을 모른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률 시장이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로스쿨에서 대량으로 변호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퀄리티가 형편없다. 그러니까 이게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게 뭐 이렇게 막 판사랑 뭐 이게 해야 되는데 검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이게 어느 법에 저쪽도 법도 가지가지 해야죠. 그래서 김현장에서 그걸 만든대요. 근데 만든다고 이제 가면은 IT 기술자한테 얼마 줄 것 같습니까? 응? 법률 라이센스가 없는 김현장의 초임 변호사 연봉은 3억입니다. 차 한 대 주고. 그죠? IT 개발자, 딥러닝 개발자 그렇게 줄까요? 금융은 그나마 그 제약이 없어요. 금융 라이센스 이런 게 없으니까. 오셔서 금융을 공부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딥러닝 하고 싶으면. 그런 판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든지 그 학문의 딥러닝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 도메인 날리지를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그 특성을 알기 위해선 이런 역사까지도 팔 수 있게끔 스스로 학습을 하는 그런 기반적인 환경이 여러분 안에 체계화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 제가 막 M대 나왔다고 하면은 저가 AI랩이지만 사람들이 매사추세츠 MIT 나왔냐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에딘버러 대학, 코넬 대학 나온 친구랑 같이 일하지만 저는 명지대 나왔습니다. 네? 재밌죠? 절대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증명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어요. 중앙정부가 돈을 엄청 찍어내면. 여러분의 가치는 부모님한테는 하나뿐인 자식이고 저한테도 하나뿐인 수강생인 거예요. 가치는 only one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화이팅 하시면 되고 금융문화 취업의 계기와 앞으로 자신의 커리어 설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게 버무려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금융분야에서 딥러닝은 어떻게 쓰이고 금융 IT 쪽 취업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금융 IT 쪽에 취업하려면
제가 볼 때 지금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블록체인하고 딥러닝 인력을 많이 뽑는데 이분들도 잘 몰라요. 금융만 하셨지 기술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구글 검색에서 한글로 딥러닝 한 칸 띄고 2까지만 쳐보세요. 2에서 T 그럼 전 자동 검색이 되거든요. 왜냐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이제 검색하고 되게 재밌는 건 또 뭐냐면 검색이 되면 이렇게 강의해달라고 연락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서 자신이 그 길에서 꾸준히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누가 뭐라 하든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눈길 위에 남들이 밟고 눈길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간 길만 밟는지 아세요? 안 밟은 길 가면 발이 시리잖아요. 그죠? 그 길을 개척하는 게 어려운 거지. 남이 가는 길만 꼭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 길 위에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만든 거잖아요. only one이잖아요. 남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